자, 이 과목은 양이 좀 상당히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부분, 자, 취할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 다 정해줄 거예요. 이건 보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다 정해줘야 돼요. 혼자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다른 과목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과목만 그래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를 봐라, 어디를 보지 마라 이걸 다 정해줄 겁니다.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 버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취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정해주면은 여러분이 주로 여기에 취할 부분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습을 할 건지 예습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습을 할 건지 예습을 할 건지. 자, 어느 걸 해야 됩니까? 예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떨어지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미리 공부했는데 왜 떨어지냐? 뭘 알아야 예습을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예습을 합니까? 그 예습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 시험에 떨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복습 위주로 학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첫째 읽기를 할까요? 암기를 할까요? 자, 읽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오늘 배웠으면 그 배운 부분을 중심으로 그냥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암기를 하면은 떨어집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공부, 이 양이 방대하죠? 이 전부가 무슨 사항이다? 암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암기예요. 그럼 이 전체를 표 하나 외우는데 수천 개 외워야 돼요. 표 하나 외우는데. 그러니까 뭐 암기사항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암기로 해가 학습을 하겠다는 것은 떨어집니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를 할 때 댁에 대해서 돌아가서 복습을 할 때 다 연습장편 하나 놨고 연필로 써가면서 막 공부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은 5월달쯤 되면은 학원에 안 옵니다. 공부를 포기해버려요. 왜냐? 외워도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안 외워지고 또 이만큼 외워놨는데 보니까 또 이만큼 있고 계속 외울 사항이 오니까 결국은 질려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또 실컷 외워놨는데 자, 돌았으면 다 까먹어버리죠. 예, 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워놨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읽기를 하는데, 자, 두 번째 자, 수업을 한 것만 있고 또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읽기는 반드시 뭐만 한다? 수업 한 것만 읽으세요. 수업 한 것만. 그럼 수업하지 않는 부분은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여기 우리 버린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첫째 버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실력이 됐을 때 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 한 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한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한 것만 두세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수업 내용을 상기하면서 어떤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책을 덮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아침에 가만히 내가 어제 책을 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대충 뭐 이렇다라는 정도만 기억이 나지 세부 사항들이 기억이 나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자, 그러면 합격합니다. 세부 사항 기억나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뭐 했다는 거예요? 세부 사항 기억나면?
암기했다는 뜻입니다. 암기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수업 내용에 그 복습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억나는 순간 바로 떨어져 봅니다. 그거는 복습하면서 뭐 했다는 뜻이에요? 암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이 이렇으니까 이런 뜻이다라고 읽고 덮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읽기로 하시고 수업한 것만 해야 되고 수업하지 않는 부분은 학습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법은 필수 암기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필수 암기사항은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정도로 1월달 첫 수업할 때 이걸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달은 입문과정이죠. 입문과정이니까 이때는 필요 없고 1월달 기본서를 딱 받는 순간부터 첫 수업할 때 이 프린트 4페이지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문제인데, 자, 이거는 주면은 여러분이 머리로 외운다 아니면 눈으로 외운다. 뭐로 외워야 돼요? 이거로 외우면 안 되죠. 이거로 외우면 안 돼요. 머리로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 첫째, 머리로 외우면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자, 외워놨습니다. 3일쯤 지나면은 헷갈린다라는 소리를 하죠. 30인지 40인지 머리 스스로 그걸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 하죠. 까먹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외웠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으로는 외우기는 힘들지만 눈으로 외워놨을 때는 영원히 여러분이 안 잊어먹습니다. 그럼 눈으로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 1월 달에 주면은 매일 20분씩 뭐만 해라는 뜻이에요? 읽기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뭐 써가면서 외우고 이러지 말고 읽기만 20분만 매일 투자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세요. 한 달 지나면 몇 번, 30번 봤죠? 6개월 지나면 몇 번 봤습니까? 180번. 180점 보면 눈 감으면 그 페이지가 눈에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거기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주면은 한 6개월 동안에 매일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매일 20분씩 한 번씩만 보면은 한 180번 정도 보고 나면은 자, 여러분이 굳이 아니어도 눈에 선합니다. 자, 그렇게 꼭 필수 암기사항은 이것만 외우시고, 자, 그 외에 이 외우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한다는 것은 자, 공법에 나오는 용어나 제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요거 파악했죠. 요거 파악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도 이걸 다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는 제도다라는 것을 해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뭐 한다? 이해하는데 어떤 뜻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따져보면은 필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필기.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냥. 내 저거 좀 필기해 두고 싶은데 들으세요. 그냥. 제가 이건 어디다 쓰세요 하는 것만 쓰시고, 자, 필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저는 말 속도와 필기 속도 똑같습니다. 말도 천천히 하고 필기 속도에 맞게끔. 필기 끝나면 말도 끝나요. 그럼 필기 따라 보면 하루 종일 들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필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건 마시고 무조건 듣기를 하시는데, 자, 그리고 또 이런 분은 있습니다.
자, 여자분들 얼굴에 화장하죠? 책에 화장하는 분이 있어요. 책에 화장하는 거. 책에 화장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색색이 볼펜을 가지고 책에 지 나름대로 중요하다 싶은 데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뭐 이렇게 줄치고 그 자르대가 반듯하게 그리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옆에다가 뭐라 메모해서 갖고 내가 보면 다 엉터리인데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도색을 하죠. 도색. 그거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라리 책을 한 번 더 읽어라. 책에 화장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이쁘게 불 끄고, 뭐, 거기에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뭐, 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줄치라 하면 어떻게 줄치면 됩니까? 그냥 연필로 자될 필요도 없어요. 쭉, 삐뚤하게 줄치면 돼요. 그리고, 뭐, 메모하라면 옆에 대충 메모해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서 같은 경우 4달까지 쓰고 버린다 그랬죠. 정성 들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학습하세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교재로 들어가는데 자, 거기에 77쪽에 보면은 제2과목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78쪽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이 바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공법을 배우기 앞서서, 책을 배우기 앞서서 부동산 공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이 부동산 공법은 어떤 뜻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우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책에 없는 걸 배우는데, 자,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말과 공법이 합성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부터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다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자,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공법이다라는 말을 또 알아야 돼요. 공법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법이란 말 많이 쓰죠? 법대로 해라. 법을 지키라. 이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법이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 도시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그럼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혼란과 질서 유지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뭐라 부른다?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혼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을 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혼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뭔가 강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다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뭐라 부른다? 법 이렇게 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 강제력이 그럼 뭐냐? 이 법을 위반하면 우리 처벌된다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책임을 묻는다는 말도 하죠. 자, 그래서 처벌이나 책임 같은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고
책임 물을 수도 있죠. 그럼 도덕은 도덕도 사회적 약속인데 그건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 도덕을 위반하면 욕마 넘죠. 그건 끝이에요. 자, 그럼 이 법이 자 우리가 그 주체에 따라서 첫째 사법이다, 둘째 공법이다 이렇게 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사법이다라는 것은 개인 내 개인 간의 대등한 또는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하고, 자 사법의 주체는 누구다?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의 대등한 또는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우리가 사법. 사법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왜냐하면 1차 과목에 민법 있죠.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법 아닙니까? 민법은 책을 읽어보면 이래 돼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간의 법률관계,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저당권자, 설정자 간의 법률관계, 전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이 자 사법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민법인데, 자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는 항상 니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니네 관계. 자 그래서 이 민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뭐가 따르느냐? 처벌이 따르겠습니까? 책임 따르겠습니까? 책임 따르겠습니다. 처벌되지는 않죠. 예, 손해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근데 공법은 이제 주체부터 달라지죠. 국가기관인 특히 부동산 공법에서는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룬 법을 자 공법 이렇게 합니다. 공법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이 자 공법의 뭐가 된다?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법률관계를 다뤘다는 것은 규제관계를 다뤘다 이 뜻이에요. 규제관계. 그래서 부동산 우리 공법 하면은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됩니다. 이 행정기관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그걸 규제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자 합성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대입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이겠죠. 자 행정기관이 부동산, 토지, 뭐 건축물, 즉 토지 등에 대한 이용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토지 등을 자 소유할 수도 있고 토지 등을 매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죠. 그 중에서 특히 뭐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용을 규제한다. 그럼 이용을 뭘 규제하느냐? 자, 토지 등을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아니면 보전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이 주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주체고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뭘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뭐 사고 파는 걸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함영동 여기 사시면서 봅니까? 이 말에 대해서? 늘 보고 있잖아요. 늘 보면서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학원이 있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자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거기에 있는 토지에 처음부터 이용을 뭐 하도록? 개발하도록 이용하도록 규제해놨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들어왔고 여러분 또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금정산에 왜 건물이 없습니까? 금정산에 왜 건물이 없어요? 왜 행정기관이 금정산이란 토지에 뭐 하도록 보존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해놨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처음에 자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국가를 재편성하죠. 예. 그때 이 제도를 공법에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입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미리 국가 지자체가 행정기관이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할지를 미리 다 엄해놨다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정했고 왜 정했으며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가 보존되는지를 앞으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배운다 이거죠. 그럼 이 과목을 잘 알면은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어디에 되고 어떤 곳에서 보존이 되고 이걸 잘 알겠죠? 그리고 적어도 토지를 살 때 이 토지가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아, 이 땅 사나면 안주게 안 된다. 서류를 딱 보니까 이 땅 사면 개발 안 한다. 그런 것을 일반인들 몰라요. 그런데 중개사는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과목 때문에? 이 과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과목 중에 가장 돈 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공법입니다. 제일 돈 돼요. 자, 제일 돈 내는데 제일 어렵죠. 제일 골치 아프고. 예.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 뜻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토지를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배우는 법이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럼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첫째 아셔야 될 것이 이 행정기관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행정기관이 누구냐.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 면 있죠? 행정기관 조직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를 할 때 항상 책에 끼워두든지 책상에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왜? 공법 책 볼 때마다 이거 봐야 되니까. 예. 왜, 이게 왜 중요하냐? 공법이 누굽니까? 주체니까 중요하다. 나중에 1월 달에 놓은 기본사항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계속 놓습니다. 자, 그걸 옆에 펴 두시고, 자, 여기 봅시다. 자, 행정기관이다 하면은 크게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눕니다. 예. 행정기관은 자, 크게 국가, 또 지방, 자치단체, 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그러면 국가다 하게 되면은 누굴 말하느냐? 대통령, 총리, 각부의 장관. 자,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을까지를 뭐라 부른다? 공법에서 국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법 본교재 받으면 국가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놓을 때마다 누군지 모르면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말이 나오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그럼 이 말의 뜻이에요. 대통령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어디를 개발시키고 어디를 보존시키도록 규제하는 법이 뭐? 부동산 공법. 그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장관 중에는 자, 공법의 주무장관이 국토, 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 뭐 해양, 수산부 장관, 뭐 농림축산식품 장관, 여러 장관이 있습니다. 이런 장관을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느냐, 공법에서는
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많이 놓으면 누굴 말한다? 장관을 말해요. 장관.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클럽에 두 개로 나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자, 특별시장, 그 다음에 부산은 뭐랍니까?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 특별자치시라죠.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말합니다. 이 5가지 행정구역을 줄여서 광역지자체, 이 5가지 행정구역을 줄여서 표현을 시도라고 합니다. 그 장을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시도지사 놓았다, 시도 놓으면 이 5가지 행정구역 장을 말한다라고 알아야 되죠. 예. 모릅니다. 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이 과목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앞에 서서 강의하는 선생이 자기도 체계가 안 잡히가 있으면 듣는 사람도 체계 잡힌다. 똑같이 체계 안 잡히죠. 예.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수업을 다 단계적으로 해주면 여러분 수업만 들으면 돼요. 들어서 나중에 정리해주면 그것도 못 믿어. 어떻게 해주느냐? 반복시켜 줍니다.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숟가락을 퍼서 반찬까지 얹어가 입 멀리라 해가 넣어주고 본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씻기만 하면 되도록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요. 왜? 너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특별시 밑에 뭐가 있느냐? 구가 있죠. 구청, 뭐 종로구, 영등포가 하고,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뭐 남구, 북구, 여기는 북구고, 해운대구, 그다음 기장군, 울산에는 울주군, 대구에는 달성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특시 밑에는 아직 안 뒀습니다.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군으로. 그래서 자, 우리 도 밑에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 진주시, 밀양시. 자, 산청군, 함안군, 뭐 창녕군. 자, 시군은 구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행정시를 둡니다. 이 말은 시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는 시장이 아니고 이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을 둔다 이 뜻이에요. 왜냐? 제주도는 그냥 도가 아니고 특별자치도다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이럴 때 들어올 때는 외교부에서 입출입을 다 관장하죠. 제주도는 국제 자유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외국인 입출입 권한을 다 주놨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지자체인 특별시 밑에 구, 광역시 밑에 구군, 자, 그리고 도 밑에 시군,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느냐? 시, 군, 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 밑에 있는 이 시는 둘로 나누죠. 대도시와 일반시로.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 부르냐? 대도시라 합니다. 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55만쯤 되니까 대도시예요. 창원시는 100만 좀 넘죠? 대도시입니다. 자, 이와 같이 50만이 안 될 때는 일반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자, 저기 있는 토지, 자신의 관할구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켜 이용할 건지 보존하면서 이용할 건지를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공법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도 부동산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주체가 하나가 아니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다 자신의 관할구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이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규제하는 방법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프린터는 벽에 딱 붙여놨고 늘 보세요. 책을 읽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부동산 공법이다 하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행정기관 주체가 있죠. 그 주체가 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을 비우는 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 전국토 대상으로 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여기는 크게 개발하자라고 규제를 미리 해놨겠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큰 산들은 보존하자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전국토에 어디에 크게 개발하고 보존한지를 규제를 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안에 들어봅시다. 부산광역시 안에. 자, 부산광역시 안에 여기 함영동에 신도시를 만들고 개발시키고 금정사는 개발하지 말라고 누가 미리 정해놨겠죠? 누가 있다? 광역시장이 있어요. 광역시장이. 그러면 또 북구 관할구에 북구 여기 안에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정해두겠죠? 누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했겠지. 그거 비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우리나라 국토에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고 어디에 이용하도록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를 배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공법. 그럼 이거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이거 안 정해주면. 그러면 저 금정산 꼭대기에도 빌라가 들어가고 난리가, 아파트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지. 아시겠습니까? 왜 저기에 아파트가 왜 못 들어가느냐? 행정기관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저기는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딱 했다. 이거. 아파트 설치 못하도록.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프린트를 보세요.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는 프린트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책상에 딱 붙여놔야 돼. 두 개를 붙여놔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여러분이 공법을 배우는 처음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줄이는 거예요. 예. 공법 전체 내용이 이 한 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은 자, 행정기관 크게 두 가지죠.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토지, 건축물 등의 이용을 개발을 시켜서 이용할지 보존시켜서 이용할지를 규제를 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 프린트에 보시면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밑에 국가 자체를 말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토지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 말 뜻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역시다. 이 광역시 행정구역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산도 있고, 자, 여기에 도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심 부분, 이런 부분은 자, 여러분이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보존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이전에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에서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고 정했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공법적인 내용이 있었냐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수도만 딱 정했습니다. 수도만. 조선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죠. 수도만 정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마을들, 시가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디에 마을 만들고 어디는 보존하고 조선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이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그걸 하지 않고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토지 정리, 토지 구획 정리 사업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들기 위해서 구획 정리 사업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어서 1965년 정도까지는 결국은 유교도 터지고 자유당 정권 시절도 거치면서 국가 재건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1965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해서 국토 개발을 하기 위한 국가 재건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제도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배워야 할 공법적인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자, 여기에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 보존하고 이런 것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지를 미리 이제 규제를 해놔야 야, 여기서는 국민들이 개발할 수 있죠. 여기는 보존합니다. 자, 미리 규제를 하는 방법. 자, 이 개발 보존을 어떻게 하도록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자, 첫째, 자, 국민에게 일방적인 명령 형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지정해라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짓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 법으로 정하면 어떻겠어요? 법으로. 여기는 개발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버리고 여기는 보존에 관해서 법으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 196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했죠. 그 60년대, 70년대에는 여기 함영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까? 이거 뭐였어요, 그때? 여기, 이 함영신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부산시 양산 일대 쓰레기 여기 다 매립했어요.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위에 이 지금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한 다른 생각도 해봤겠지만 법으로 정하는 문제가 있다. 보시다시피 계속 나라가 발전하니까 보존해야 될 곳이 자꾸 개발돼 들어가죠. 법으로 정한 문제점이 뭐냐?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된다. 그럼 뭐 법 바꿔야 돼요. 법의 잦은 개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법을 자주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다. 이 전국적으로 처음 다 개발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보존됐다가 개발로 바꾸려니까 일일이 법을 다 바꿔줘야 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여기는 개발할 겁니다. 여기는 보존할 겁니다. 미리 알려주고 국민이 거기에 따르도록 유도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보존한다 했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로 이런 요소를 다 갖춘 것이 뭐냐?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행정기관이 자,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는 개발합시다, 여기는 보존합시다 라고 정해놨다가 또 보존해서 개발로 바뀌어야 할 때는 법보다는 쉽게 계획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에 보면은
자, 거기 밑에 보면은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 제도라 되어 있죠. 그래서 6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첫째가 토지용 계획, 둘째가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용 개발 보전을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도입한 것이 토지 이용 계획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개발시켜서 이용할지 보전해서 이용할지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이 그게 따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방향 제시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말 그대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전할지를 자,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게 이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발표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계획이 실행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실행, 방향 제시 계획에서 개발이나 보전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실행하는 계획을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제도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크게 굵직굵직하게 어디를 개발하고 보전할 건지 방향 정해주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방향 제시 계획에는 보면은 종류가 국가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국가 계획. 그럼 이건 누가 수립할까요, 여기서? 국가 계획이 국가가 수립하겠지. 누가? 대통령 장관이 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을 만들어서 자, 여기 개발하라, 보전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준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 계획.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진 개발된 곳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어딜까요? 세종시 들어봤습니까? 세종시는 우리나라 행정수도죠. 행정수도다 보니까 국가계획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오늘날 세종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자, 여러 지역을 묶어서 크게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양산을 묶어서 개발할 때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럴 때 방향 제시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할 때 쓰는데, 자, 특별시 안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서 특별자치시 안에서 특별자치도 안에서 시나 군 안에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어디 개발하고 보전하라고 미리 정해놨겠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면 이걸 가지고 실행할 때 쓰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통해서 위에 방향을 제시해준 이런 계획에 방향 제시한 내용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토지용 계획 제도를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개발 보전을 하도록 자,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려줬는데, 자, 이 제도로 인해서 도입으로 인해서 옛날에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한 땅 부자들 있죠. 땅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잘 안 생겨요. 요즘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어디 개발할 보전할지 딱 정해놨으니까. 자,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는 땅 부자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가장 지금 현재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뭐 삼성의 이재용, 뭐 현대그룹의 회장, 그 사람들 거지요. 저 사람 비하면. 땅 부자가 있는데 현찰만 수십조 됩니다. 현찰만.
수십조. 우리나라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저 사람은 땅 부자 됐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말로는 국졸이래. 제가 볼 때는 국민학교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무졸입니다. 무졸. 학교 자체가 다니다는. 자, 이 사람이 서울 강남 땅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자, 그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60년대에 뭐 했느냐? 자, 자기 부친한테 때 이 땅 유산으로 불러받고 거기에다가 채마밭, 채소 키우는 밭에서 내 동생이고, 자,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한 이야기 했죠. 유언을 합니다. 너는 이 땅을 평생 지키라. 절대 팔면 안 된다. 너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운 것들한테 네가 못 이긴다. 사기당한다. 하루도 종나도 팔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평생을 세뇌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사람 모르죠. 이런 계획들이 서울시에 발표됐겠죠. 처음 도입해서 제일 먼저 서울에 이 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곳이 강남개발입니다. 강남개발. 60년대 후반에 강남개발 되니까. 자, 이 계획이 발표되니까, 자, 아는 사람들을, 소위 권력가진 사람들은 여기 계획이 발표돼서 개발된다는 걸 알죠. 땅을 사러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땅을 판다, 안 판다? 안 팔죠.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준다는데 안 팔아요.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주는데. 팔고 싶어 안 달리나죠. 예. 그러다가 탁 10만 원 던져줄게 했으면 바로 팔아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하죠.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이 들어와서 개발을 착수해야 되니까 이 사람 가진 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개발의 제일 첫째 단계는 도로부터 닦아요. 도로 닦고 상수도하수도 넣어야 되죠. 자, 이 땅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각종 기반시설 도로부지로 수용합니다. 보상금 많이 줬겠죠. 그리고 남은 땅은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고, 자, 그때 당시에 개발되어서 이제 거기에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자기 땅 위에 처음 다 자기는 땅 딱 쥐고 있고 임대만 내준 거예요. 임대만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돈 가지고 건물 다 짓버리고, 그리고 딱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팔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부 다 상업지역인데 평당 얼마 할까요? 강남의 상업지에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택지는 평당 1억 원 이상 합니다. 아파트 부지는 1억 원 이상. 그럼 상업지역은 평당 한 10억 원 되겠죠? 10억 원 이상 곱하기 한 100만 평 해보세요. 얼마인가 가격이. 계산이 안 되죠. 예. 천문학적으로 돌아가죠. 천문학적으로. 이 사람 가장 부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대기업의 총수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5천억, 1조 이런 게 필요할 때 이 사람을 통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그 빌리는 금액에 1% 로비스트 수수료를 줘야 돼. 그럼 1조 빌렸습니다. 얼마 줘야 됩니까? 로비스트한테 수수료로 100억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이때 이런 처음 도입했을 때 강남의 땅 부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3명이에요. 3명 정도가 생깁니다. 예.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재력을 유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도입하면서 거기에 개발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즘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어서 그런 큰 부자가 생기느냐?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어디 개발되고 거기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땅을 좀 사가지고 땅값이 좀 올랐을 때 조금 돈을 벌 수는 있죠. 제가 말하는 건 돈을 조금 번다는 것은 한 몇십억 정도. 예.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공법은 수업 들으면 1억, 2억 이하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건 단가가 1,000억대 이상. 뭐 하나 사업한다, 뭐 하나 배우면 벌써 몇천억짜리 배워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남이 개발할 때 처음에 이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써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계획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거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거시적으로 개발과 보전을 정하는 데는 적합해요. 이 계획이 적합한데 미시적으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 부족한 점. 예. 크게 여기에 개발하세요. 이거 하기는 좋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영동도 생각해 보세요. 함영동 딱 들어보면은 학원이 있는 이 주 일대는 아파트가 왜 없습니까? 하고 여기 상업적이죠. 상업적이고 여기는 어떤 건물을 넣어야 되고라는 것을 미시적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이 계획에서는 미시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게 금정산. 자, 우리가 볼 때는 저거 개발 못하죠. 보존인데 보존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보존시켜야 되고 적당하게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거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두 번째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한다? 용도를 정합니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뭐만 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변에서 보죠. 여기에 학원 주변의 상가지역은 용도상 상업이라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가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주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택 위주로만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데로 가면은 공업이라 해놨겠죠. 전국에 이와 같이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여기서 부족한 좀 미시적으로 부족한 것을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면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국 토의 용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저 뭐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무인도에도 뭐 있다? 용도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러시아 같은 캐나다 같은 땅덩이 큰 나라에는 이 제도 필요 없어요. 네, 거기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대충 정해주면 돼요. 대충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국토가 인구수에 비해서 협소한 나라에는 반드시 이걸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토지용 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자,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개발할 건지를 미리 정해놨고, 자,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보존용 토지다, 국가에서 정한 것이 보존용이다 하면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개발이다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국가 자체 이 두 가지 제도로 전국에 다 모든 토지 다 정해놨어요.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보존과 개발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칠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세요.